안녕하세요. 저는 70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게 아주 기막힌 사정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전생에 아주 큰 잘못을 했던 건지 제 인생은 누구와 겨룰 수 없을 만큼 지옥 그 자체였는데요. 이제 명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도 여태 마음 편히 웃으면서 지내질 못하고 있어요. 속 터지는 이 마음을 여러분께 토로하면 조금이나마 숨통 터질까 싶어서 써봅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던 외동자식을 사고로 일찍 잃었습니다. 그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며느리도 잃었는데요. 그 사이 불쌍하게 홀로 살아낸 손녀를 저랑 남편이 키웠어요. 우리 손녀는 부모님이 없다는 것에 불평을 하지 않는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고 학교에 있었던 일이나 사회생활 같은 걸 우리에게 시시콜콜 말하는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마 부모가 없다는 것에 기가 죽어있던 모습이 아니었나 뒤늦게 생각해보네요. 그런 손녀의 성격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단 한 번도 손녀를 들들 볶은 적이 없어요. 죽은 우리 아들이 좀 과묵한 타입이었거든요. 아마 손녀가 아들 성격을 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손녀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한다고 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내 손녀 일이니까 손녀의 일상이 늘 궁금했고 손녀의 삶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죠. 그거 하나 참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손녀에 대해 그렇게 아는 것은 많이 없었어요. 때문에 저랑 남편은 손녀에게 결혼할 남자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손녀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면서 만난 지 3년이 된 사이라고 했을 때 저도 남편도 많이 놀랐습니다. 얌전할 것만 같은 우리 손녀가 연애도 하는구나 싶어서 기특했다고나 할까요? 또 한편으로는 죽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참 많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우리 손녀가 커서 결혼하려는 걸 같이 보고 기뻐했어야 하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녀는 손주 사위에게 이미 청혼을 받았다고 했고 만날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라서 우리한테도 이맘때쯤 얘기를 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손녀의 계획에 우리도 있다는 건 그저 고맙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손녀가 야무지게 준비해온 계획을 우리 앞에서 늘어놓을 때 저랑 남편은 그랬구나 하면서 주말에 손주 사위 데려오겠다는 손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안 가 손녀는 정말로 손주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데려온 사위는 생각보다 키가 작았고 좀 왜소한 편이었어요. 손녀를 지켜주는 남자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남자라고 하는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듬직한 느낌은 아니라서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사위 말투나 태도는 제가 본 남자들 중에 100점짜리였습니다. 손녀에게 보이는 배려도 그렇고 어른을 대하는 말씨도 그렇고 어디 하나 모난 곳이 없는 총각이었어요. 손주 사위를 보면서 사돈되는 사람들이 아들을 어쩜 이렇게 잘 키우셨나 제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니까요. 현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약속은 감히 못 드리지만 적어도 현지가 제일보다 뒷전이 되는 일은 없을 거란 건 꼭 약속드릴게요. 손주 사위의 다짐은 가식적이지도 않고 진솔해서 더 마음에 들었고 남편은 그저 손녀의 선택이라면 다 존중을 하는 사람이라 그 시간에 첫 대면은 서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정말 고맙게도 사돈되는 쪽에서 우리 손녀를 엄청 예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손녀한테 첫 만남에 금팔찌를 해줬다는데 저랑 남편도 손주 사위에게 뭐 하나 안 해줄 수 없어서 다음날 전자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손주 사위를 위해 비싼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이미 시작 전부터 양가 전부 분위기 좋았고 그 분위기를 타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장 입구에서 만났는데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입장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분위기는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예비 사돈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손녀를 많이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우리 손녀가 잘 웃는 성격이 아닌데 그 손주 사이랑 사돈과 있으니 참 예쁘게도 잘 웃더라고요. 그거면 저랑 남편도 당연히 행복했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무사히 이뤄졌죠. 그렇게 행복하게 독립을 시작했던 우리 손녀가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제가 손녀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손녀의 뒷바라지를 좀 해줬어요. 마냥 아기 같던 손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손주 사위도 워낙 일로 바쁘니까 혼자 있는 손녀는 제가 챙기는 게 여러모로 도움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녀에게 한약도 지어가고 밥도 챙겨가고 그랬죠. 물론 손주 사위 것까지 말이죠.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증손자는 어느 정도 커서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었고, 손녀는 초등학교 아이의 학부모가 되었다 보니 아무래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땐 그냥 학부모로서 바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해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웬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무소식은 희소식이라던데 제가 받은 간만의 손녀 소식은 우리 이쁜 손녀가 뇌사 상태라는 병원의 연락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바로 갔는데 손주 사위 말로는 제 손녀가 뺑소니로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손발이 너무 떨렸습니다. 손녀 엄마 아빠도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손녀마저 교통사고로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겁이 났어요. 꼼짝 않고 누워있는 손녀 손을 잡고서 손녀 이름을 부르고 할머니 왔다고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로 제 집은 손녀가 있는 병실이 되었어요. 남편이 지내기엔 여자 병실이라서 남편은 잠만 집에서 자고 병실로 출퇴근했습니다. 정말 손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지만 의사 말로는 의식을 찾을 확률 적고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성심성의껏 손녀를 보살피며 언젠가는 다시 웃으면서 할머니 해주길 바랬습니다. 죽은 아들과 며느리한테도 우리 손녀 좀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무수히 빌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문득 깜빡하고 있던 증손자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손주 사위한테 전화를 해서 증손자는 엄마 없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밥은 챙겨 먹고 학교 가냐고 소식을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증손자는 사돈댁에서 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초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돈댁은 우리 손녀가 이렇게 됐는데 전화 한 통 없는 게 이상했어요. 사돈들한테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엔 두 분이 다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길래 저는 결국 남편한테 손녀를 맡기고 손녀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손주 사위의 불륜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손주 사위는 제가 온 것에 놀라 허겁지겁 정리해서 나왔지만 저는 이미 신발장에 있는 여자 구두를 보았고 그걸 본 이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제 의심이 들어맞더군요. 손주 사위가 딴 아가씨랑 저녁 먹고 있는 자리를 봐버렸지 뭡니까. 손주 사위가 당황해하며 해명하려고 하길래 저는 바로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 손녀가 사고 나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자네 마누라가 하루 이틀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여자가 보는 앞에서 제게 뺨 맞은 손주 사위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나 보더라고요. 다짜고짜 대답도 없이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잘 아셨으면 현지 도장이나 갖고 오세요. 솔직히 멀쩡한 사람 붙잡고 식물인간 옆에 붙어서 평생 보자나 하라는 건 그냥 인생 망하라는 소리잖아요. 저 현지랑 이혼할 겁니다. 젊은 세월 병자한테 인생 바치는 수뇌부 짓은 하고 싶지 않네요. 손주 사위는
어느새 얼굴색이 돌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변해버린 손주 사위에게 악을 쓰고 덤벼도 할머니로서 젊은 남자의 힘을 이기긴 무리였어요. 끝내 저는 손주 사위 뺨을 때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현관문 밖으로 패대기 당했습니다. 사돈댁은 여전히 연락 안 되고 그 사람들 집은 어딘지 몰라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을 해도 뭘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 괴물 같은 집안에 있는 우리 증손자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증손자가 너무 걱정돼서 저는 증손자라도 우리가 데려오자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애 초등학교까지 찾아갔는데 불행하게도 증손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모르셨어요? 준영이 저번 달에 베트남 갔어요. 아버님께서 유학 보내신다고 하길래 진작에 떠났는데요. 느닷없이 베트남은 또 뭐고 어른들도 잘 가보지 않은 낯선 나라에 어린 증손자가 왜 유학을 가 있는 건지 이게 손주 사위 짓이라니까 속셈이 있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손주 사위한테 연락해서 증손자가 베트남에 갔다는 거 뭔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손주 사위는 그저 제 연락을 귀찮아했어요. 도장 얘기할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면서 즉 손주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괘씸했던 건 우리 손녀 보험금이었어요. 우리 손녀가 식물인간이니 손주 사위가 손녀의 사망보험금에 어느새 눈독을 들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만약에 손녀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법정 상속인에게로 보험금이 넘어가는데 그게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할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대요. 손주 사위는 저희가 손쓰기 전에 이미 자기 혼자 사망보험금을 다 챙겨 먹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지급을 미루고 있다가 증손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나서 자기 혼자 보험금을 다 타먹으려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이더라고요. 어쩜 까도 쓰레기 같은 면모가 계속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이나 손주 사위 집을 찾아가서 따져봤지만 저만 주민신고 당할 뿐이었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멀리서 응원했던 우리 손녀의 결혼인데 손녀가 이렇게 망가진 걸로 모자라 손녀를 그렇게 사랑하던 손주 사위는 이 사실을 몰라라 하고 사돈은 연락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증손자도 못 보고 제겐 자식과 며느리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별 수가 없어서 손 놓고만 있어야 했어요.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해도 상간소송 말고는 손주 사위에게서 법에 걸리는 게 딱히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내 손녀를 이렇게 망쳐놓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라도 우리는 불쌍한 손녀의 억울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 늘 손주 사위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덕분에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손주 사위한테 재혼할 아가씨가 있다는 걸 목격했지 뭡니까. 지난날 손녀 집을 찾아갔다가 본 여자는 아니었어요. 새로운 여자였는데 우리 손녀처럼 청초하고 순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이 또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손녀랑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는 인생 망가져서 죽을 둥 살둥하고 있는데 저놈은 새 장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뇨. 그때부터 더한 악에 바친 저는 손주 사이가 아닌 그 아가씨를 뒤를 쫓아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가씨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랑 같이 고민 끝에 그 아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용기 있게 아가씨 집을 찾아갔지만 도덕적인 방법이 아니란 걸 알기에 차마 몹쓸 짓 하는 건가 싶어 망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가씨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보고 누구냐고 물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랑 남편은 용기를 냈고 그분에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고 일렀습니다. 아가씨 엄마는 흔쾌히 우리를 집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우리가 유독 안절부절 못하면서 한숨을 몇 번씩이나 쉬자 따뜻한 차까지 대접해 줬습니다.
느낌상으로도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그 괴물 같은 집과 연이 닿아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반드시 손주 사위의 새 장가를 망쳐놓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아가씨한테서 아가씨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가 있으니까 아가씨 엄마가 전화를 빨리 끊더라고요. 딸인가 봐요. 목소리가 곱고 예쁘던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을까. 아직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나 보죠? 아, 예. 딸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 준비가 워낙 체력 딸리는 일이라 약을 좀 지었거든요. 근데 딸이 야근이라 못 온다네요. 사위가 대신 약 받으러 온다는 연락이에요. 손주 사위 얘기가 나오자 제 눈에서 의도치 않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아가씨 부모가 제게 휴지를 챙겨주었어요. 그리곤 그제야 제 안색이 내내 안 좋아 보였다고 이 집을 기웃거리고 있던 이유를 묻더군요. 남의 집 함부로 엿본 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정이 있는데 이 집에 연락을 할 방법은 없고 너무 급한 마음에 직접 집을 알아보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사위 될 사람 이름이 김동근 씨 맞습니까? 어머, 우리 사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사위랑 아는 사이세요? 사위한테서 조부모님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집을 제대로 찾은 건 맞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곧장 손주 사위를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아가씨 부모에게 손주 사위의 실체를 입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전화가 울렸고 아가씨의 엄마는 발신인을 보더니 우리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장모님, 저 5분 뒤에 도착해요. 정연이가 같이 못 오게 돼서 한약 받으러 저 혼자 가는 중이거든요. 말씀 들으셨죠?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자네 조부모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아가씨 엄마가 우릴 손주 사위의 조부모로 본 듯했습니다. 그래서 성질머리 더러운 손주 사위에게 지금 상황을 밝히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제 남편이 급하게 아가씨 엄마의 휴대폰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곤 전화를 황급히 종료했습니다. 따님이랑 그놈이랑 결혼시키지 말란 소리 하러 왔어요. 그놈 제 손녀랑 결혼했던 놈입니다. 우리 손녀가 그놈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아가씨 부모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소리가 느닷없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두 사람 표정이 딱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길래 저희는 더 깊은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곧 손주 사위가 온다는 사실에 그 녀석과 마주칠까봐 겁이 나서 한시라도 빨리 자리를 떠야 했어요. 저랑 남편은 한 번 더 그들에게 딸내미 결혼시키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현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 부모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어딨냐고 신원도 안 밝히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갑자기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면 그거 누가 믿냐면서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제 남편은 긴 말할 시간이 없어서 소매 한쪽을 걷더니 팔에 난 멍자국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우리 손녀 누명 벗겨주기 전에 사위놈한테 맞아 죽을까봐 오래 있을 수가 없네요. 딸 살리고 싶으면 우리한테 연락해요. 남편 몸에 난 멍자국은 저도 몰랐던 건데 남편도 손주 사위를 몇 번 찾아갔었나 보더군요. 아가씨 집을 나오고 제가 따로 물어봤더니 남편이 손주 사위 직장을 한번 찾아갔었다네요. 그것 때문에 손주 사위가 개인적으로 보자는 장소로 갔다가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녀석이 당신한테 손찌검까지 했단 말이야? 어떻게 그놈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현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 현지 꼴을 봐. 나 이대로 눈 못 감아. 그 녀석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남편까지 그 녀석한테 맞았다고 하니 너무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오히려 잘 됐다는 소리만 했어요. 병원 진단서 있으니까 나중에 고소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진짜 복장 다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병실에 온 남편 얼굴에 멍자국이 하나 더 생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걱정하며 물었더니 손주 사위가
우리가 아가씨 집 찾아갔던 걸 눈치채고 새벽에 남편 혼자 자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수작 부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갔다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손주 사위는 정말 양심의 가책이라곤 전혀 없는 괴물 같았어요. 손주 사위가 어떤 놈인지 알아가는 게 저한테는 당연히 고통이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생 그들이 불행하도록 목숨 다 바칠 생각이지만 한편으로 남아있는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만 내 손녀를 이혼시켜야 하나 하는 생각 말이죠. 저랑 남편처럼 힘없는 노인네들이 젊은 남성의 힘과 지략을 어떻게 따라잡고 혼을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남편한테는 말 못하고 수천 번 고민을 했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만 할 뿐 차마 결정을 못 내리고 시간만 보내던 중 아가씨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같이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아가씨 아빠더라고요. 아가씨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녀간 뒤로 우리들의 경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아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쓸데없이 거짓말을 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서 만나서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기에 저희는 며칠 만에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가씨 부모는 이 사실을 아가씨한테도 말했나 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찜찜한 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딸한테 알렸다고 했고 딸도 같이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부모는 우리가 손주 사위를 무서워했다는 걸 기억해줘서 낯선 장소에서 따로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지라 저는 손녀를 지키며 병실에 있었고 남편 혼자 그곳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한 3시간 뒤쯤이었나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연락은 다름 아닌 우리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손녀 병원으로 실려온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물에서 건져진 사람처럼 다 젖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방관 말로는 물에 빠져있는 남편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도 왜 남편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분명 그 아가씨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일이 죽어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진실을 구하고 정의로 다가갈수록 제 사람들이 망가지고 죽는 걸까요? 괴롭던 와중에도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당연히 손주 사위였습니다. 확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분명 이게 전부 손주 사위의 짓일 거라 확신까지 했어요. 제 손녀로 모자라 남편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손주 사위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인네라도 악에 바친 사람은 뭐든 해낼 수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늙은 몸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손주 사위를 당장 신고했어요. 그러나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증만 있는 걸로는 수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할머니라서 무시하는 건지 젊은 경찰관들이 저를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집이 어디냐고만 묻길래 결국 저는 짜증만 한바탕 내고서 신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의 노후 자금을 최대한 탈탈 털어서 서울에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변호사는 경찰과 달리 사건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사정을 잘 받아들여 주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대처 방안도 척척 내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변호사에게 제 억울함을 모두 호소하고 시키는 대로 증거까지 다 모아서 저는 손주 사위 결혼식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신랑 입장이 진행되고 신부 입장을 앞뒀을 때 저는 입장을 위해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아가씨와 아가씨 아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가씨는 제 얼굴을 본 적 없어서 몰랐는데 아가씨 아빠가 저를 알아보고 바로 아른 채 해줬어요. 아니, 여길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도 어떻게든 찾아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질 못했어요. 이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바깥 양반이 지난번 약속에 못 나간 건 사고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죽었다고요. 저는 품에 들고 있던 남편 영정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가씨는 그저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고 아가씨 아빠는 영정사진을 보고 꽤 많이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이게 다 아가씨가 결혼하려는 남자의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들이 저를 붙잡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아가씨 아빠가 내버려 두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주 사위의 실체를 낱낱이 읊었습니다. 옆에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저를 대변해서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줬어요. 이미 손주 사위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증거까지 쏟아져 나오자 충격받은 아가씨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아가씨 아빠 참담한 사실에 할 말을 잃은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때마침 신부 입장 때문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저 멀리 들떠서 기다리고 있는 손주 사위를 발견했죠. 아가씨 아빠한테 이 결혼을 내가 망쳐도 되겠냐고 제대로 허락을 구했더니 감사하게도 아가씨 아빠는 침묵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개만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 대신 버진로드로 올라갔고 맞은편의 사위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객들은 신부가 아닌 웬 할머니가 나타나자 곧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건지 손주 사위 표정 또한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손주 사위 쪽으로 걸어가면서 곧장 소리쳤죠. 그곳엔 그렇게 연락 안 되던 사돈 어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들아, 어떻게 우리 손녀로 모자라 내 남편까지 죽일 수가 있어? 당신들이 사람이야? 당신들 같은 괴물 새끼들은 웃을 자격도 없어. 이번엔 어떻게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이딴 결혼식을 해? 너희들은 내 손녀 버리고 이 결혼 절대 못해. 저는 품에 영정사진을 들고서 마치 그곳이 발인식 가는 길인 것 마냥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그러자 손주 사위랑 사돈 어른들이 당황해서는 보안 직원을 부르라고 소리쳤고 제게 성큼 다가온 손주 사위가 애써 상냥하게 왜 이러냐고 저를 살살 구슬렸습니다. 곱게 돌아가면 남편 꼴은 안 나게 해줄게요. 손녀 지키려면 한 사람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입 닥치고 조용히 나가요. 진짜 사람 아니구나. 우리 손녀 행복하게 해줄 놈인 줄 알았더니 내가 너 같은 썩은 영혼을 못 알아본 게 아니다. 당장 내 손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가서 사과한다고 그년이 알아듣긴 하겠어? 병신처럼 누워서 꼼짝도 안 하는 거 누구보다 할머니가 제일 잘하면서 자꾸 생꼬집 부릴래? 손주 사위가 제게 속삭이는 협박이 너무 두려웠지만 저는 손에 쥔 남편 영정사진을 보면서 끝까지 용기를 내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변호사에게 맡긴 채 주변에 놓여있던 조화를 뽑아 사위의 얼굴을 냅다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내 손녀를 평생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대체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죽이기까지 해? 너 같은 살인자 새끼는 평생 깜빵에서 썩어야 돼. 아 진짜 왜 이러시냐고요. 사람 잘못 보셨다고. 여기 호텔 서비스 왜 이래요? 당장 이 할머니 안 내보내고 뭐하냐고요. 손주 사위는 원래 성격이 있어서 금세 짜증난 기색을 드러냈고 기아 저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없이 곱기만 했던 사부인이 나서서 저를 잡아 뜯으며 당겼어요. 그리고 보안 직원을 목젖 찢어져라 부르면서 저를 쫓아내라고 외쳤죠. 저는 그런 사부인의 머리채를 잡고서 온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악마니까 자식 새끼가 괴물로 크는 거야. 내 손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감히 보험금 노릴 생각만 해? 내 손녀 망칠 대로 망쳐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들 세장가 보내려고? 너희들이 앞으로 웃으면서 지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 할머니가 뭐라는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감히 어디서 악마니 괴물이니 난동 부리는 거예요. 이미 분위기와 기세는 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늙었다 보니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육체적 다툼은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주긴 했는데 여러 명을 상대하기엔 역시 부족했죠. 그때 아가씨 엄마가 달려와서 저랑 사부인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곤 아가씨 엄마가 사부인한테 으름장을 놓더군요. 무례하게 어르신한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저희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건데요? 우리 딸 인생까지 망가뜨려 놓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포장해서 팔 생각을 해요? 사돈, 지금 이 할머니 말 믿는 거예요? 이 할머니 정신 나간 할머니라고요. 그렇게 감싸줄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시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사부인은 정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 타이밍에 아가씨가 드레스를 들고 성큼성큼 버진로드를 걸어왔어요. 그러다 손주 사위 앞에 서서는 풀스윙으로 손주 사이에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 덕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어요. 너, 마누라가 너 때문에 식물인간이 됐다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애까지 있었니? 그걸로 모자라. 장인어른 되는 분까지 죽여? 하마터면 내가 사람 아닌 새끼랑 한 입을 덮을 뻔했네. 무슨 소리야.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 말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야? 손주 사위는 뻔뻔하게 사실을 부정했어요. 그러자 뒤따라 들어왔던 아가씨 아빠가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로 손주 사위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치길 반복했습니다. 처맞던 손주 사위는 누가 자기를 때리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아가씨 아빠한테 순간 쌍욕을 했어요. 그러다 아가씨 아빠라는 걸 알자 손주 사위가 크게 당황하더군요. 그것을 두 눈 부릅뜨고 있던 아가씨 아빠가 사위를 향해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 뭉텅이를 던졌습니다. 몹쓸 놈 같으니라고. 네가 재혼인 것까진 내 뭐라 안 한다. 그런데 한 가족 인생을 완전 묵살내놓고 그걸 발뺌하려 해? 손주 사위가 아가씨 아빠에게 변명하는 사이 아가씨 엄마랑 주위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주었어요. 그건 제가 변호사랑 같이 마련했던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식물인간 채 누워있는 사진과 증손자 사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손녀랑 이 자식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것과 그 둘 사이에 아들 하나 있다는 호적 사진까지 손주 사위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진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변호사랑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식물인간 된 손녀는 뺑소니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실 손주 사위가 바람 피우고 손찌검했던 충격 때문에 탈진에 우울증까지 앓다가 쓰러진 거였더라고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우리 손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을 텐데 손주 사위는 그저 우리 손녀가 자신이 바람 피운 사실을 빌미로 위자료를 청구할까봐 대포차를 이용해 CCTV 하나 없는 한적한 산길로 싣고 갔고 뺑소니로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 손녀를 들이받아버렸던 겁니다. 이건 엄연한 살인미수 사건이었죠. 변호사가 뺑소니 사고 알아보다가 뭔가 허술한 점이 있어서 자세히 조사를 했더니 밝혀진 사실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걸 사돈 어른들은 알면서도 우리를 외면했고 아들의 끔찍한 짓을 감싸고 돈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처리한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나 사위가 자신의 재혼할 여자에게 모든 진실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남편을 죽인 거였어요. 남편 입막음 하려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제 남편을 기절시켜서 차에 태운 뒤 절벽 아래 호수로 떨어뜨린 거였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 또한 모르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들은 사실이었는데요. 아가씨네 아빠가 흥신소에 돈을 맡기고 뒤늦게 알아낸 정보더라고요. 모두 대포차에 CCTV 하나 없는 곳이라 경찰도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았는데 아가씨네 아빠가 돈이 꽤 있는 집안이었는지 저 몰래 이렇게 조사를 해줬고 발견한 진실을 결혼식에서 터뜨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가씨네 또한 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사돈 어른들과 손주 사위가 변명 못하고 있는 꼴을 보고서 저는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어요. 이 썩을 놈이 바람 피워서 내 손녀 평생 불구 만들어 놓고 보험금도 훔쳐갔어요. 어떻게 이런 놈이 감옥도 안 가고 새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이 개자식이 다시는 세상 빛 못 보게 제발 도와주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의 행적들이 밝혀지니 저는 알면서도 또 한 번 주저앉아 좌절을 하게 되었어요. 하객들도 놀라서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사돈어른들 발목을 잡고서 계속 따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사돈어른들은 그저 발뺌하면서 사색이 되어서는 그제야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사실을 다 들었던 보안 직원들이 제가 아닌 사돈 어른들을 붙잡음으로써 그들은 도망가질 못했습니다. 신부 입장하기 전에 아가씨 아빠와 아가씨가 이미 112 신고까지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손주 사위까지 우리를 밀치고 도망가려던 때에 마침 경찰 들이닥쳤죠. 그렇게 해서 그날 결혼식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완벽하게 파투가 났어요. 저랑 변호사는 그간 모은 증거물을 경찰에게 제출했고 수많은 증인들 덕분에 사실 확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주 사위와 사돈댁을 보험 사기부터 살인죄, 살인미수죄, 방간죄 등등 할 수 있는 건 다 물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황당하게도 그들이 감옥은 가기 싫었는지 뒤늦게 합의를 하자고 큰 액수를 요구하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주 사위 얼굴에다 침이나 뱉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저는 손녀 옆에 앉아 손녀 손을 잡고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아가씨 집안에서 우리 손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놀라서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당연히 와봐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미안하게도 저를 뒷조사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스쳐갈 인연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아가씨 가족들은 제 손녀를 보면서 대신 눈물을 흘려주기도 했어요. 아가씨보다 우리 손녀가 더 어린 나이였는데 아가씨 눈에는 우리 손녀가 한창 예쁠 나이인 20대에 침상에만 미동 없이 누워있는 것이 많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마음 아프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그들이 우리 손녀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아가씨 가족들은 저에게 위로금과 결혼을 막아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병원비를 건넸어요.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기에 당황해서 바로 거절했더니 아가씨 아빠가 꾸역꾸역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어서 저는 대신 다른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냐고 되레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우리 손녀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죠? 이 썩을 놈이 증손자 얼굴 안 보여준다고 협박을 하길래 몰래 찾아가서 보려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증손자가 유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요. 아마 그게 아가씨랑 결혼하기 위해서 손주 사위가 자식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가씨 집안은 참담한 얼굴을 하면서 손주 사위네 식구들에게 또 한 번 실망을 표했습니다. 원래 증손자 일도 사실 아가씨네에게 부탁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도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부탁이 튀어나가 버린 건데 고맙게도 아가씨네 집에서 우리 증손자를 찾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입양 관련 서류가 있어서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절차를 밟고 금세 한국으로 증손자를 데려와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을 위해 돈을 써주고 증손자 찾는데 돈을 써주는 아가씨 집안을 보면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돈이 많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건물을 5채나 갖고 있는 건물주인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 쓰레기 사이놈의 속셈까지 알겠는 거 있죠. 그놈은 건물주 집안 아가씨랑 결혼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자기 출세에 자꾸 방해가 되니까 죽인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 놈을 감옥 갈 수 있게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더는 그들의 배려를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아가씨 가족들이 자꾸 저를 곤란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귀한 외동딸이 흉악범이랑 결혼할 뻔한 걸 막아줘서 고맙다는 이유로 저한테 우리 손녀 병원비를 계속 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게 부담되고 미안해서 증손자를 찾아달라고 말을 돌렸던 건데 그들은 제게 끝내 병원비를 쥐어주었습니다. 액수가 너무 상당했어요. 우리 손녀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을지 모르니 그만한 기간만큼 경제적 지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신경 써준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남편도 잃고 손녀까지 잃게 생긴 제게 그들은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더 고마웠던 건 우리 증손자가 아직 중학생도 안 돼서 제가 데리고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아가씨 아빠가 저더러 나이 먹고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벌겠냐면서 자기가 세받고 있는 건물에 방이 하나 남으니 거기서 증손자랑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선뜻 얘기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조손 가정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혜택들이 있으니 증손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이랑 성장에 도움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가씨가 대신 알아봐 주겠다고도 했어요.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염치 없이 받기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마냥 울기만 했는데 젊은 아가씨가 마치 손녀처럼 저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누워있는 손녀딸도 힘내서 일어나죠. 더는 할머니가 신경 쓰는 일 없도록 저희 집에서 최대한 도울게요. 저희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야 돼요. 알았죠? 어쩜 이렇게 착한 집안이 다 있는 걸까요? 불쌍한 우리 집안을 도와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힘을 얻었어요. 우리 손녀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지만 제 한 목숨 다 다를 때까지 손녀가 깨어날 날만을 기다리며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증손자 또한 깨어날 엄마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주 의젓하게 키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너무 염치 없이 받기만 하는 게 좀 미안해서 제 나름 그 집에 작은 보답이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반찬이라도 만들어 아가씨네 집에 종종 보내주곤 했어요. 나이 먹은 할머니가 괜한 짓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 집안 사람들은 항상 고맙다고 제 덕분에 늘 영양보충 든든하게 한다면서 웃는 얼굴로 대해줬어요. 그들만 보면 저는 명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갑작스레 이 무슨 행운인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사이놈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지만 천사 같은 집안 덕분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할머니가 살아갈 힘이 생겨 놀랍기만 하네요. 사람 인생 알 수 없는 거라더니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나 봅니다. 불쌍하게 간 우리 영감. 제가 남은 생 열심히 살다가 곁으로 가게 되면 고생 많았다고 보듬어 주겠죠. 죽기 전에 우리 손녀 눈 뜨는 거 한 번만 보고 가야 할 텐데. 손녀가 꼭 제 앞에서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그날만 고대하면서 남은 생 동안은 온 힘을 다해 애써보겠습니다. 불운이 있으면 반드시 행운도 있다는 걸 모든 분께서 늘 유념하며 살아가셨으면 해요. 묵직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